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여러 일정을 앞둔 경계감에 국내외 증시 주도 섹터에 대한 우려감이 번졌습니다. 다만 어제 국내장에서는 조선, 방산, 원전, 상반기의 주도 섹터가 급하게 다시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연속성을 띨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일단 들려온 뉴스들은 양호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도 잠시 후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 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이었어요. S&P 500은 5일 연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기술주에서 비기술주로 순환이 돌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또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밤사이 또 가파르게 뛰었는데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예의주시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체크하시죠. AI 주들에 대한 매도세는 일단 주춤했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화되면서 시장은 약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 지수 0.3%의 하락이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로써 3거래일 연속의 마이너스, S&P 500 지수는 6,370포인트 선에 마감을 지으면서 오늘로써 5거래일 연속의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단 개장 전에 미국 대표 최대 리테일 종목 가운데 하나인 월마트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실적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관세로 인해서 앞으로 마진이 압박을 받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 이 부분이 다우와 S&P 500을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거기다가 오늘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3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을 나타내면서 지금 약간 고용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줬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고용시장 우려 키우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연상케 하는 뉴스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잭슨홀 연설에 대한 대기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에 파월 의장이 입을 열게 됩니다. 장 후반에는 3대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서 러셀 2000 지수만이 강보합으로 전환되면서 아웃퍼폼하는 이런 엇갈린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거든요. 시장 전반적으로는 인하 기대감이 약화됐지만 또 일부분에서는 인하 수혜주들이 오르기도 했다라는 점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밖에는 지금 10년물 금리가 간밤 3bp가량 오름세를 가리키면서 4.3%대를 회복하는 양상이 나타났고요. 이 피터 나바로 무역 고문이 인도 관세 27일부터 50%로 올라갈 거다라고 발언한 점 역시 경계감을 자극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자, 오늘 밤 있을 잭슨홀 연설, 여름 랠리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랠리를 보이다가 약간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죠. 나스닥 지수가 최근 일주일간 2% 넘는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으로부터 알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밤 파월 의장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주냐,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내냐 아니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꺾이는가 아니면 다시금 모멘텀을 얻고 랠리를 펼치는가 이것이 좌우될 거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신중해야 될 명분과 금리를 내려줘야 될 명분들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 발표됐던 7월 PPI가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라는 점은 연준으로 하여금 좀 신중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대목이고요. 또 오늘 발표된 S&P 글로벌 제조업 PMI 와 서비스업 PMI가 둘 다 견조하게 발표된 점 역시도 이 신중론을 강화하는 요인들입니다. 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업 지표가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인하의 명분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데이터들을 통합해 봤을 때 현재 월가의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이 9월 금리 인하를 확신시켜주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CME
패드워치 툴에 반영되어 있는 25bp 인하 확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에 육박하기도 했었으나 지금은 73%까지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에 오늘 파월이 인하 신호를 보내주지 않는다면 위험 자산과 채권 시장 전반에 큰 폭의 가격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밤 11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내놓는가, 인하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내주는가, 또 그에 따라서 시장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가를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섹터와 종목별 움직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빅테크주들의 낙폭은 전반적으로 제한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죠. AI주들에 대한 매도세 약간은 중단되어가는 듯한 분위기, 특히나 AI를 대표하는 종목인 팔란티어의 주가가 전일까지 6거래일 연속의 약세를 끊고 반등으로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은 반갑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0.2% 정도의 약세를 기록했죠.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UBS 측에서 실적 잘 나올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만 중국 쪽의 AI 칩 규제에 대한 우려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세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밖에는 알파벳, 오늘 빅테크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불을 켰던 종목인데요. 연방정부와 AI 그리고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AI 도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고요. 이 테슬라의 경우에는 독일 기가팩토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힘든 머스크에게 좀 추가적인 악재가 들려오고 있는 거고요. 골드만삭스 측에서도 로보택시 확장에도 불구하고 실적 전망이 크게 낙관적이지 않다라는 다소 보수적인 이야기를 제시함에 따라 1.2%의 하락이었습니다. 다만 같은 전기차 섹터 내에서 중국의 샤오펑의 경우에는 CEO가 자사주를 대량 매입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지금 주간 기준으로는 17%대의 폭등 흐름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볼 텐데 이제 우리 시장에 뭐 크게 힌트가 되거나 도움이 될 만한 재료가 부재했다라는 데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태양광주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승인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함에 따라서 이틀 연속 타격을 받아가고요. 특히나 캐네디언 솔라라고 하는 태양광 종목이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주가가 18%대나 급락함에 따라서 피어 종목들의 약세까지도 동반됐다라는 점 체크드리고요. 장 마감 후에는 여러 AI 소프트웨어들, 특히 금융과 재무, 세금 신고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이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 결과마저도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사실 실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인투이트의 경우에는 특정 사업 부문의 성과가 지금 부진하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애프터마켓에서의 5%대의 급락, 워크데이의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AI 패러독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발표함에 따라 비용 부담 우려감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점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최근 많은 서학개미 분들께서 매수를 하신 종목이죠. 골드만삭스가 헤지펀드 VIP 바스켓에 편입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1%대 반등하는 흐름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 증시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까요?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국내 증시 전략 세워보시죠. 뉴스들, 이슈들 점검하면서 급하지 않게 대응하는, 좀 준비해가는 시간이 최근인 것 같습니다. 워낙 산업별로 노이즈가 많기 때문인데요. 일단 노이즈가 있었던 섹터들의 회복이 나타난 건 어제 국내장의 반가운 대목이었습니다. 자, 8월 20일이었죠. 조방원의 노이즈가 나왔는데 충격과 극복 그 사이가 돼줄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조선은 일정을 기다려야 되고 방사는 그래도 무기가 쇼티지 국면이라는 점에서 휴전과 종전 이슈 소화한 이후에는 다시금 재랠리가 나오는가를 체크하자 말씀을 드렸었죠.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와의 논란 속에서 한국 원전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입증해줘야 된다라는 점을 짚었는데요. 일단은 어제 극복하며 다시 한번 N자 파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던 하루였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 중국의 마스가 견제 이슈가 있었죠. 일정 부분의 변동을 딛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필리조선소에 방문한다라는 일정 모멘텀이 추가가 된 것이죠. 그리고 K조선의 경쟁력,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금 더 언론 보도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쪽도요. 종전과 휴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방산의 센티가 위축됐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이후에 세계 각국이 안전할 것인가? 거기에는 국가들이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국방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국방비 증가 트렌드로 이어질 것이고 과거 대비 지금은 무기가 부족한 쇼티지 국면이라는 점에서 방산의 스토리가 언제든 부각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DB증권에서 지금 방산 상위 4개사는 현재까지의 잔고만으로도 3년여간 계속 증액되는 구조이다라는 보고서를 업데이트했죠. 어제 때마침 조방원의 반등 속에 방산 대형주들도 같이 힘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원전이요. 최근 3거래일 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섹터였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논란이 있었죠. 일단은 이 거래일간의 하락을 딛고 어제장에서는 강한 V자 반등을 줬습니다. 증권사에서 일부 V자 반등에 대한 언급을 내놨던 바가 있다. 이렇게 어제 전달이 드렸었는데 한미 합작회사에 대한 이벤트 그리고 어제 이재명 대통령 빌 게이츠와의 만남 속에서 SMR에 대한 언급 등이 있었죠. 그러면서 원전단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강하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이 내용이 힘을 실어주면서 코스피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0.3%의 오름세. 장 막판에 지수상으로 조금 변동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상승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지수 단기 회복을 좀 시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쪽은 0.05% 소폭 떨어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조방원의 회복이 연속성을 보이는지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큰형님들 섹터는 무엇을 하냐? 잘 나가서 큰형님이 아니라 섹터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형님 섹터라고들 많이들 언급하죠. 여러 이슈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샘 얼트먼의 AI 버블 경고 이슈 이후에 MIT 보고서 리포트에서 기업들의 생성형 AI 프로젝트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센티가 살짝 위축돼 있던 상황에서 그나마 어제 반도체 쪽에 8월 20일치까지의 데이터상으로 수출이 좋았던 점이 부각됐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HBM4에 대한 기대감도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일부 종목들은 비교적 견조했습니다만 이 이슈 등이 부담이 됐던 쪽이 SK하이닉스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빅테크, AI라는 키워드와 함께 갔던 게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미국의 빅테크와 AI 진영에 약간의 변동이 나오자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었고요. HBM의 공급 진영에 삼성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하이닉스에게는 일단은 부담이 됐죠. 그래서 4% 하락하며 끝나기도 했습니다. 올랐던 쪽은 펜트론, 하나비전, 두산 등이 상승했고요. 떨어진 쪽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진영이 되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오는 날은 꼭 보셔야 됩니다. CCL의 수출 데이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항상 주가 반응을 보여주곤 했거든요. 어제도 CCL 데이터가 좋다 보니까 두산 역시나 시장 대비 선전하면서 6%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나오나 살펴봤더니요. JP모건에서는 HBM4 인증 내년 2월까지 좀 지연될 것 같은데 라는 약간의 좀 보수적 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다만 모건 스탠리에서는
HBM4에 이제 삼성의 진입으로 공급망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의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좀 공식적인 소식이 들려오길 바라봐야 되겠으나 과거보다는 HBM4 퀄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꽤 높아져 있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가 한 3거래일 정도 양호하죠. 밀리지 않고 상승으로 좀 버티고 있다 정도인데 다른 섹터가 많은 변동을 보이다 보니 이들이 꽤나 굳건해 보입니다. 8월 20일치까지의 수출 증가세가 있었고 그동안의 관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악재가 좀 선반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왔죠. 하이브리드 라인에 대한 기대감, 어제 전달드렸던 JP모건의 현대차 기아 비중 확대 의견까지 보태주며 어제 현대차 쪽 양호했고요. 한온시스템을 비롯해서 일부 종목들 괜찮긴 했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 대당 평균 400만 원 정도 상향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 국내 내부적인 모멘텀으로 일부 종목이 올랐으나 사실 뚜렷하게 이들이 모두 시세를 내주지는 못했어요. 그냥 여러 이슈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 특정 종목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보합 정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섹터죠. 자, 코스닥 하락에 기여했던 건 바이오였습니다. 특히나 알테오젠요. 알테오젠의 변동이 나오면서 요즘 코스닥 쪽에 부담이 되고 있죠. 어제 3% 이상 밀려났네요. 최근에 48만 8천 원에서부터 40만 원까지 조금씩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를 반복하면서 내어주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40만 원 이탈할까 걱정되는 순간인데 3.6%의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코스닥이 결국에는 상승을 하지 못했던 주요 이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들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라는 점과 국내 내부적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급이 상반기만큼 유입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래 대금 자체가 줄고 있죠. 이들은 무거운 섹터입니다. 유동성 자금이 집중돼서 끌고 올라가주는 군집성을 보여주면 지수가 같이 힘을 내줄 텐데 그럴 만한 자금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조선방사 원전으로의 변동성이 엄청 커지다 보니까 이쪽까지 들어올 수급 요인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형님들이 힘낼 수 있도록 좀 시장 자체도 나아지고 명확한 호재가 좀 유입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죠. 자, 회복의 조짐을 보이는 수출 데이터 모아봤습니다. 반도체 IT 진영에서는 D램, HBM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쁘지 않았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자주 얘기하셨던 소켓단, ISC, 리노공업 괜찮았습니다. 어제 올랐던 두산, CCL 수출 양호했고요. MLCC의 삼성전기, 스크러버의 GST, 스마트폰 부품단 어제 프리마켓에서 이들이 왜 가나 싶었더니 이 수출입 데이터 영향이었더라고요. 그리고 SNS텍 눈에 띄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 수출 단가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점, 최근에 저희 출연자 중에서 SNS텍에 대한 언급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같이 체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는 원익 IPS, 코미코 등에서 양호한 흐름이 있었고요. 전통적으로 K 붙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화장품단은 수출 양호했습니다. 아무래도 미리 좀 선주문하는 물량들도 있었겠죠.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압박이 하반기 갈수록 더 격화되고 있다 보니요. 그래서 수출은 생각보다는 견조했고요. 그 외로 봤을 때는 앨범, 담배, 보톡스, 트랙터, 건기식, 마스크팩, 원료 의약품 등의 수출이 양호했다고 합니다. 앨범 쪽으로는 엔터 보시는 거고요. 당연히 트랙터는 TYM, 마스크팩, 제닉 등의 회사가 있을 거고요. 원료 의약품 수출,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의 이제 원료 의약품 생산 업체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회복의 조짐이니까요. 다시 월말 데이터까지 보시면서 한번 연속성을 띠고 개선되는 쪽 어디일지 지켜봐 보시죠. 자, 중요한 건 연속성입니다. 지속적으로 연속성이라는 것은 일종의 증명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석유화학이 2거래일 동안 올라가고 있는데 연속성을 더 뛰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 이야기가 있었죠. 구조적으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구조개혁 3대 방향, 그리고 정부 지원 3대 원칙, 기업별 구제안을
연말까지 제출하라라는 정부와의 석화 기업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NCC 에틸렌 분야 감축을 한다라는 것이었고, 에틸렌 생산 캐파 25% 감축 이슈, 그리고 고부가 친환경 제품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어제 이슈가 된 건 이겁니다. 정부 측에서 은행이 만약에 석화 기업들에 대해 대출 이자를 줄여주고 원금을 감면시켜주는 등의 지원을 할 경우 정부 측에서 은행에게 대손 충당금 적립 예외를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거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석화 기업에 대한 지원 혹은 자구안 마련, 이런 것들이 더 본격화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시각이 등장했습니다. 석화 기업들도 한번 등장할 때는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2021년도 초반 이후로 롯데케미칼의 주가 보시면 정말 많이 떨어져 있죠. 75% 하락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유가가 올라갔었고 글로벌 경기도나 우려감이 남았었고 중국에서 대규모 증설을 하면서 삼중고를 겪었었죠. NCC 업체들 PBR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석화 기업들의 이런 공급에 대한 조절, 구조 개혁의 움직임이 나오면서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석화, 석유화학 기업들의 주가가 강세 흐름을 나타냈던 어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연속성을 띠느냐가 되겠죠. 지금은 분명 나오는 내용들을 조합해 봤을 땐 최악은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자구안 마련이라는 것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강제성이 좀 결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강하게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고요. SOL이 추진하고 있는 샤힌 프로젝트가 내년이면 이제 본격화되다 보니 에틸렌에 대한 물량이 또 많아지는 부담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개혁이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봐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목소리도 있네요. 다만 지금 한국과 일본에서 석화 기업들의 구조개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라는 시각입니다. 자, 최악을 벗어난다에 베팅을 해본다면 NCC 업체들 일단 체크는 해봐야겠죠. LG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입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업황 개선의 시그널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이슈 체크 차원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자, 뉴욕장으로 넘어와 보실까요? 뉴욕장은 떨어졌죠. S&P 500은 5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월 달 이후 처음으로 최장 기간의 하락이라고 하네요. 잭슨홀 미팅 경계감, 잭슨홀 미팅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한 경계겠죠. 매파적 발언이 있을지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 이사들이 계속적으로 약간 매파적 발언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92% 정도 9월에 인하 가능성이었었는데 페드워치상 이제 그게 73%까지 떨어졌네요.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밤 사이에 올라섰습니다. 영향을 줬던 건 경제 지표였어요. 그중에서도 제조업 판매 가격 지수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분석인데요. 어찌됐건 물가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이다 보니 금리를 내리기가 불편해졌다라는 스토리인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 내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으로 발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뉴욕장을 하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월마트도 힘을 보태주지 못했어요. 월마트도 비용이 상승하고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다. 관세 때문에 라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소비재단까지도 흔들림을 보여줬습니다. 자, 섹터별로 이슈가 있었던 쪽, 태양광과 테마는 거의 다 하락했어요. 태양광은 실적 부진 이슈가 있었고요. 양자 우주 드론 UAM 떨어졌죠. 반도체는 중국이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월가의 목표가 상향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크게 빠지지도 않는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이틀 연속해서 유지하고 있네요. 상대적으로 눈에 띄었던 건 헬스케어입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방어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힘이 돼주고 있죠. 지금으로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약간 저평가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워낙 많이 오른 종목들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씩 스크래치가 나고 여러 의심들이 등장하는 시기다 보니까요. 에버코어 진영에서 헬스케어가 30여 년 만에 최저 밸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투자자들이 보다 저렴한 성장 섹터를 찾는다면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었습니다. 관리 의료 비용이 증가하고 비만 치료제 경쟁이 심화되고 제약 규제 등으로 인해서 헬스케어가 그동안 힘받아서 가지 못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헬스케어는 주가 흐름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유나이티드 헬스 매수 그리고 일라이 릴리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흔들림을 보였다가 이내 회복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보고서 등이 이슈가 된 거죠. 자,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것은 바이오 섹터에게 분명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9월에 대한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높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등을 조금 보고 가봐야겠죠. 최근 바이오단에 체크할 키워드,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되는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계속해서 펀드단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는데 이런 헬스케어 저평가 종목 찾기가 지속되는지 봐야겠습니다. 수출과 실적의 관심도도 체크하시고요. EU 쪽의 의약품 관세 상한이 15%로 확정됐다라는 뉴스도 있었죠. 그러면 유럽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제약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부담을 줄게 되는 미국입니다. 자, 비만 당뇨 만병통치설, 수면 무호흡증에도 마운자로가 효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갔을 때 지방 간염 치료제 메쉬에 대한 관심, 빌 게이츠의 3년 만의 방안 어제 있었죠.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 이슈 혹은 SK그룹과의 자리가 있었다라는 소식 등도 전달되기도 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빌 게이츠 재단이 설립한 테라파워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와 그리고 원전 쪽에 이쪽 키워드 어떤 게 나오는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에 대한 언급 등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국내로 봤을 때는 바이오텍의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죠. 앞서 보여드렸던 알테오젠의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고 호재성 이슈에도 바이오텍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못할 경우에는 아직 바이오 진영의 군집 심리가 회복되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보리펩 등의 바이오텍의 회복 여부 계속해서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할 재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또 추가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시어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은 그래도 시장 대비 선전하고 있는 바이오텍 기업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AI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프로그램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웅제약이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 어제 11% 급등하기도 했는데 이걸 좀 기간을 길게 놓고 보셔도 우상향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고 자리를 지켜내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된다면 시장에 관심은 또 회복될 여지는 있을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제약 바이오 쪽 살펴봤습니다. 일정은 다들 기다리고 계시는 거겠죠. 이게 또 회복 여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9월 23일 키투르다 SC 미국 FTA 승인 여부 보셔야 되고요. 리가캠, 보로노이, ABL바이오 각각의 눈여겨볼 일정들 정리해드렸고요. 얼마 전 보여드렸던 내용인데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일정 중에 어제 예비심사 승인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10월 말 그러니까 11월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인적 분할 이후 재상장 회사로서 어떻게 걸어가는가 삼바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으로 봤을 때는 D&D 파마텍, 메쉬 쪽에 이슈가 계속해서 추가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시세 회복이 중요해 보이네요. 일정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 살펴봤고요. 이제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옆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관망세가 짙을 걸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게 오늘은 금요일이죠. 그리고 밤에 잭슨홀에서 파월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다 보니 오늘은 조금 그것을 경계하면서
강력한 수급 유입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주도주가 회복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일 겁니다. 조선, 방산, 원전 등이요. 그리고 AI 버블 논란은 계속되고 있고 중국에서 엔비디아 AI 칩에 대한 규제 강화 얘기가 나온 건 반도체 단에 좋을 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낙폭을 키워가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점에서 반도체의 숨고르기 정도로 확인을 해보시죠. 업종에서는 조방원 계속해서 일정 스토리 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지 보셔야 되고요. 바이오 쪽은 빌 게이츠 이슈가 부각이 된다면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백신이나 원격 의료나 이런 쪽에 바이오 쪽 일시적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양호하고 기술 계약에 대한 기대, 먹는 비만약 보도가 요즘 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일라이릴리 경구용에 대한 실망감에 또 다른 세계적인 기업들이 경구용 치료제 이런 걸 포기한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내부적으로도 변동을 보였었는데 다시금 사업을 하고 있는 쪽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일동제약이나 D&D 파마텍 일단은 체크만 해보겠습니다. 석유화학도 앞서 이슈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기억해봐야 되는 것은 섹터별로 연말 엔터의 공연이나 앨범 컴백 일정들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수출 데이터 호조 기업들 8월 말까지 좋은 데이터가 유지되는지 보셔야 되고요. 노란봉투법에 영향을 받는 산업들이 있겠죠. 자동차나 조선 등 노란봉투법의 이슈가 어떻게 정리되는가, 그에 따른 충격을 어떻게 소화하는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은 금요일 주말 전 관망세도 염두에 두시죠. 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차곡차곡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대통령과 경제사절단, 각 그룹의 총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절단이 함께 미국에 가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게 될지, 대미 투자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 될지에 대해서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섹터들이라고 한다면 조선, 원전, 반도체, 자동차, 남북 경협 등이 되겠죠. 조선 같은 경우 필리조선소 방문 일정, 마스카 전담 사무소, 그리고 노후선 교체와 L&D 수요가 늘고 있다는 산업단의 개별 뉴스가 더해진 상황이고요.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합작회사 설립 이슈, 여기에 한전 쪽에서도 우리도 같이 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요. 단독 뉴스로는 미국에서 한 2개, 3기 정도 원전을 잘 협력해서 짓고 나면 그 불리한 조항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를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독이라서 주의는 필요합니다만 원전 산업에는 나쁠 것 없는 뉴스라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 측에서, 빌 게이츠 재단 측에서 한국과 원전 협력을 희망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네요. 자동차는 대미 투자 어떻게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15% 상호관세 적용 시점이 앞당겨지는지 보자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트럼프와 15% 상호관세가 결정이 됐는데 행정적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25%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좀 적용되는 시점이 빨라진다면 자동차 단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이익을 보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2분기에 25%가 적용되면서 영업이익이 1조 6천억 정도 충격이 있었다라고 하니까요. 관련한 내용도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미국과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의 만남 속에서 남북 경협에 대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일정이라서 좀 자세하게 전달드렸고요. 마지막 일정 정리가 되겠네요. 오늘 금요일 스트레이키즈 4집 발매 컴백, 달바글로벌 의무 보호 예수 해제, 물량이 15% 정도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죠.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가장 중요한 매크로 영향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 일정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레포트에 대해서 주말 전 어떻게 다독여 볼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시죠. 자,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보겠습니다.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네, 오늘은 자동차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관세 리스크 그리고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해서 거의 다 소화를 해냈고 너무나도 주가의 하락은 과도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런 것일지 하반기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는 섹터일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관세를 정말 소화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증권가의 리포트 그리고 코멘트들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상인 증권에서는 관세와 환율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이 유리해진다면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종별로 세분화한다면 관세가 유지되더라도 영향력은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본 건데요. 미국에서 이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춰주는 것을 확정했죠. 따라서 이러한 영향이 결국에는 2026년부터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의 신공장, 미국 신공장 가동률이 상승하면서 현대차 쪽으로는 유리한 포지션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2026년 현대차가 받게 될 총 영향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 타격을 받을 만한 피해 금액도 줄어들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도 살펴보시죠. 관세 영향을 대해부하는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 불확실성 축소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신다면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이번 관세율 인하에 따라 기대해 볼 수 있는 5가지 요인을 짚어줬는데 첫 번째로는 불확실성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을 점쳤고요. 한국산 자동차 가격 경쟁력 회복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경쟁사라고 한다면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25% 관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워낙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FTA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무관세에서 15%로 이렇게 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담을 아예 다 덜어냈다라고 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많이 축소했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또 완성차들의 관세 비용 흡수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급격한 미국 수요 감소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제시했고요. 미국 수요를 살펴봤을 때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중심의 수요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꼭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하이브리드 쪽에서 탈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그에 대한 가능성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점들을 다 같이 잘 활용을 한다면 점유율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를 탑픽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어서 또 하나의 리포트, 하이브리드 시대에 대한 분석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거기서 이러한 점들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트럼프 시대가 개막했다는 것은 전기차가 살짝 주춤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하이브리드 시대의 개막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트럼프 2기가 이끄는 전성기, 하이브리드 전성기라면 그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도 상당한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우선 이 오파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했잖아요. 그래서 5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기차를 보유하는 비용이 내연기관차를 보유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구매자 입장에서 경제적인 차는 그 두 가지를 같이 합친 하이브리드 차가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3년 동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전성기가 점점 더 커지면서 확정될 것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너럴모터스와 함께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28년 출시를 목표로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는 5종의 신차를 공개할 예정이고 그 안에서 제너럴모터스 또한 하이브리드 생태계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현대차 쪽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차와 관련해서 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모두 다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앞으로 틈새 전략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 혹시 기억나시나요? 엑시트인데 여기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 잘 아시는 게 바로 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 부분일 텐데 수급을 살펴보시면 이제 드디어 바닥을 잡은 것인가에 대한 시그널 그리고 신호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었습니다. 이달 들어서 현대차와 기아, 양사를 합쳐서 외국인들이 2,1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8월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봤더니 이 순위에 현대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 또한 상당히 컸는데요. 현대차로만 2천억 원 넘는 거래 대금이 쏠리게 되면서 확실히 이제 완성차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헤드라인도 속속들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상반기 동안에 조선, 방산, 원전을 정말 많이 매수했었는데 이제는 이 조방원을 팔고 조용히 사들이고 있다라는 조짐을 좀 조명하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그널이 결국에는 이 완성차 종목들의 주가 불기둥을 세울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기대감을 걸어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외국, 해외에서 나오는 미국에서의 이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소화를 해내고 해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내부 리스크를 해소해야 하는 차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일단 FTA 관련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관세가 상대적으로 정말 유리한 입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25%에서 어느 정도 낮춘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쨌든 값을 더 지불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로 짚히고 있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거의 다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족쇄를 벗어던졌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적인 이슈가 아직 남아있죠. 이 노란 봉투법 사실 현대차, 기아 같은 우리나라 완성차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직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영향을 아예 안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짚히고 있는 건데 삼성증권에서 자동차 업종은 긴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현대차의 노사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 그리고 파업 위기에 좀 놓인 만큼 경직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봉투법이 통과할 시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택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을 하나 덜어냈다는 점에 주가가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해줄지 아니면 이렇게 좀 내부적인 이슈에 조금 더 무게감을 느끼고 조금 더 횡보할지 이 부분은 앞으로도 눈여겨보면서 때에 맞는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알짜배기 부품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성차도 완성차지만 조금 더 가벼운 쪽이 바로 이 부품사들일 텐데요. 부품사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증권가의 코멘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조금씩 관심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대신증권에서 대표적으로 2분기 중소부품사의 실적 그리고 봐야 할 종목과 모멘텀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중소부품사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외형 성장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데 다만 아직까지는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체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종목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궁금한 부분일 텐데 실적 개선세가 보이는 종목들 중에 극하게 저평가된 종목들 쪽으로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업황에 대한 여러 가지 호재성 이슈가 터지거나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을 때 조금 더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해 줄 수 있는 쪽이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라고 본 거고요. 자동차 성장 테마에 부합할 시에는 이익 체력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기업 가치 상향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한 종목들 그 안에서 극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한 5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한 7개 정도로 추려지고 있습니다. 아진산업, SJG세종, THN, 성우하이텍, 코리아FT, 대원산업, 인팩 이렇게 7가지 정도를 추려냈는데 특히 여기서
아진산업과 SJG 세종, THN,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최근 들어서 확실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짠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신증권에서 골라줬던 7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PER이 5배 미만이라는 점에서 메리트를 갖고 있었고요. 전년 대비 그리고 전분기 대비로 봤을 때 마진 개선세가 뚜렷했기 때문에 확실히 이 실적 성장세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초 정도에 있었는데 그와는 무색하게 관세 때문에 정말 주가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관세에 대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 해소한 시점이라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에 나서봐도 괜찮을지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수급은 유의미할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개장 전 어떤 전략을 챙겨야 될 것인가 이 두 분과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해운솔루션 이정호 팀장님, MTNW 김진만 위원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 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조선방산 원전의 스크래치 이후 단기 또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죠. 이들의 연속성이 있다면 지수의 하방은 그래도 지켜질 텐데 하방이 지켜지는 것과 또 위로 뚫고 올라가주는 것은 다른 문제여서요. 올라가주기 위해서는 반바지 진영이 힘을 내줘야 되는데 이들도 아직 여러 이슈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자, 진만쌤 어떤 시각이신지 시장에 대한 의견 주세요. 네, 눈앞에 도토리를 챙겨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조삼모사가 이제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주다가 기분이 안 좋아서 이제 바꿔서 이제 4개, 3개 주니까 기분이 좋아했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눈앞에 있는 3개의 도토리를 여러분들께서 잘 지키셔야 됩니다. 즉 당장의 5%의 수익에 만족을 해서 조금 이제 수익을 거두고 다음 섹터를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뭐 간단하게 돌려서 또 얘기하면 적당히 줄 때 챙기고 나와야지 다음 섹터를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좀 현금 확보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의 좋은 섹터가 당장 내일의 노이즈가 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그냥 예전에는 사실 좀 편했습니다. 그냥 원전 사고 눈 딱 감고 일어나면 올라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사고 눈 딱 감고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고 이런 식이었었는데 진짜 요즘은 오늘 이제 원전주 이제 하루 이틀 만에 또 뷰 바뀌고서 또 다시 이건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도 나오고 있고요. 조선도 마찬가지로 한 이틀 조정 바꿔서 이거는 좀 과한데 라는 이제 분위기가 나왔는데 한번 밑에서 찍고 올라올 때 그 등락폭이 굉장히 커서 혹여나 이제 좀 손절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위에 계신 분들도 이거는 좀 과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좀 손절하시는 분들도 나오는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움직이셔야지만 기민한 움직임이 필요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딱 사고서 좀 편안한 섹터가 많이 없다라는 점이 조금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난이도가 좀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힌트를 조금씩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과하게 낙폭이 있었던 섹터들이 이건 조금 과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시그널로 해서 자꾸 올라오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 그래도 여태까지 시장을 주도했었던 섹터 내에서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서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사시는 전략을 쓰실 때 조금 더 유의미한 좀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시장은 조선과 방산, 그다음에 원전 전력기기, 그다음에 더하기 화장품과 엔터 쪽까지는 아직은 여전히 이익률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하나의 든든한 한 채를 들고 가시려면 하반기 때 저는 반도체 사이클은 조금 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제 이전
이전에 집행되었던 AI 반도체 사이클보다는 소부장 쪽에서 분명히 사이클이 하나 크게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에서 한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잔파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목표가를 딱 위에서 지정을 하고 그때까지 그냥 눈딱 갖고 가져가시는 전략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의 똘똘한 한 채와 그 다음에 기민한 움직임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똘똘한 한 채는 반도체, 그리고 기민하게 수출 데이터 등이 뒷받침돼주고 있는 분야에서는 약간 빠른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정우 팀장님은 시장관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주 시장 계속적으로 불확실성만 커져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제 관세 관련해가지고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들었었는데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확장되는 모세, 철강, 알루미늄도 확장되는 모세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불안감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샘 울트먼의 AI 거품론 관련해가지고 이제 AI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 올라갔는데 이제 거품론 아니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투자는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모세가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투자자분들은 계속적으로 헷갈리는 모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품이야? 아니야? 라고 본다면 나는 투자는 계속 할 거야 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품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약간 가우뚱하는 모습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금리나 관련해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80%대에서 90%대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또 80%대로 떨어졌던 모습가 나오면서 시장은 어떻게 본다면 올라갈 때보다 좀 떨어질 때 더욱더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더 가속화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를 돌아봤을 때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조금만 이따 투자하자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매수세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많이 없어졌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환율을 또 돌이켜서 보면은 또 어느새 이제 1,400원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외국인들의 매도세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망설이는 시장이 되었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이나 금리나 상반기보다는 많이 불편해진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망설임, 남은 8, 9월 정도를 봤을 때 좀 이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주식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 그냥 보유하면서 좀 대기해야 될까요? 저는 현금 보유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워낙 이벤트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미 정상회담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있는데 만약 현금이 없다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플랜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조선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세론이 나올 가능성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소 20% 못해도 30%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일정은 사실 매주 일정을 보는데 늘 일정은 부담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FMC 있고 어떤 때는 갖은 실적 발표, 어떤 때는 또 물가 혹은 정치 관련해서 들여다볼 일정들이 계속 나오니까 부담 요소가 좀 많이 몰려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약간 보수적인 시황관을 주셨는데 그러면 섹터별로는 어떤 의견을 주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보시죠. 진만쌤 일단 엔비디아 실적이 다음 주 27일에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를 앞두고 샘 알트넘발 약간의 버블론 나왔고요.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AI 칩 규제를 강화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저희 HBM 모멘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다시 등장하고 있는데 수출도 괜찮고요. 뭐 살까요? 일단은 반도체 쪽 아까 이제 샘 알트먼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샘 알트먼의 오픈 AI가 GPT-5 쪽에서 나오게 됐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본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환각 증상 또한 GPT가 가장 심한 부분들이 있어서 알트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나게 투자 파일을 키운 상황에서 이익 창출이 안 되니까 여전히 새로운 신규 투자를 바라고 있는 상황. 즉 이제
그냥 AI 산업 자체의 문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던 부분들이 있고요.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익률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최근에 제미나이 같은 경우 무료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썼는데 엄청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GPT 유료 버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거의 비슷한 동급 혹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오픈 AI의 경쟁력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상방보다는 조금 하방의 가능성이 조금 더 큽니다. 잘 나올 겁니다.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은데 과연 가이던스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아무래도 매크로 이슈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반도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전후로 해서 한 번 정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 밀렸을 때 사는 전략, 즉 이제 골든 타임 같은 경우 이제 음봉에 잡아야 수익률이 조금 더 좋기 때문에 이때 노이즈가 끼면은 그때 한국 쪽에서 마찬가지로 여파로 반도체 쪽이 밀리게 되면은 그때 공략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월마트 실적 이야기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은 사실 금리 인하 못할 가능성이 저는 90% 이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마트 실적 실제로 까보니까 매출 늘고 이익은 줄어들었는데 결국에는 고객 수 자체가 줄어들고요. 고객들이 좀 할인 상품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관세의 영향 때문에 구매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적절한 구간에서 지금 기업들이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소비자 쪽으로 전가가 되기 시작하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 자체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반도체 쪽으로 여파가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제 좀 희비가 많이 갈렸습니다. HBM4 관련된 이슈 때문에 조금 하이닉스는 빠지고 삼성전자는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샘플을 3월에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이 5월, 삼성전자가 7월에 샘플을 제출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먼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단독 기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반도체 쪽 오르면은 그냥 오르는 재료로 기분 좋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팩트 자체는 하이닉스도 안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콜 테스트 그 샘플 토스트 통과가 좀 일정상 나오기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HBM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원래 디램이나 낸드 같은 경우에는 분기나 달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HBM은 1년 통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안에 조금 이제 가격 인상 관련된 이슈 때문에 약간의 조금 이제 트러블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인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잘 만들어줘서 하이닉스와의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조금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살짝 삼성전자 쪽을 밀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는 노이즈가 조금 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이 약점이 해소가 되는 거는 결국에는 HBM 내년도 혹은 내후년도까지 독점으로 공급하게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이닉스는 주가 탄력성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노이즈 때문에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있다는 걸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HBM 시장의 개화와 더불어서 내년도 파운드리 쪽에서 적자폭만 줄인다 하더라도 7만 원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룸 자체는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도체 쪽은 매수하기 적기는 엔비디아 실적 때 긁혀가지고 전체적인 섹터가 약간의 음봉이 나왔었을 때 그때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소부장 쪽을 먼저 우선적으로 지켜보는 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어느 정도 실망으로 인한 조정이 나올 경우 매수 관점, 반도체, 남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는 똘똘한 업종으로 반도체 픽 해주신 거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지금 HBM을 둘러싼 여러 가지 기류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우선적으로는 소부장에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소부장의 탑픽은 들어봐야겠죠. 진만쌤 소부장 얘기는 그동안 꽤 해주셨던 종목들이 테스, 유니셈 등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들 보유일까요? 네, 여전히 보유 가능하고요. 비중을 늘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쪽 실적 발표 이후에 스크래치가 살짝 나면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재 쪽에서는 여전히 동진세 미캠, 그 다음에
부품 쪽에서는 이제 뭐 ISC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장비 쪽은 여전히 유니셈을 가장 탑픽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씩 잡으셔도 되고요. 사실 이제 섹터 자체에 사이클이 오게 되면 한 섹터에 두세 종목 정도는 담아두는 게 그래도 이제 하나는 짧게 잡고 하나는 길게 잡는 그런 전략을 쓰시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동진세미캠, ISC, 그다음에 유니셈까지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SC, 동진, 유니셈 저희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정우 팀장님의 시각 궁금합니다. 반도체, 이정우 팀장님도 반도체에 대해 긍정의 시각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익 IPS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 주셨잖아요. 뭐 시세 좋았고요. 근데 이제 반도체 전체 포트를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장에 나는 반도체만 살 수 있어. 그러면 포트 어떻게 구성하시겠어요? 삼성전자 딱 한 종목 들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시장은 약간 불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제일 우려 섞인 거는 우리가 일전에 한번 겪어봤습니다. 따라오는 추격자가 있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TC본도 관련해가지고 한미 반도체가 계속적인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비전이라는 종목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한미 반도체는 실적은 잘 가는데 주가는 반대로 떨어지는 모세를 겪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세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같이 나와주지 않을까. 나와준다라고 봤을 때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정말 보유자 입장에서는 답답한 심정이 나옵니다. 왜냐? 우리가 한미 반도체를 들고 있었던 분들이 정말 답답한 모습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은 더 우수하고 실적도 잘 나오고 영업이익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어떻게 보면 주가는 떨어졌을 때 정말 답답하고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한 종목만 사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뭐 샘의 올드머니 AI 거품론이나 뭐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핸드폰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미국에서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는 거의 8% 정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한번 30%대까지도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세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와줄 가능성 그리고 7만 원대를 지금 시장은 빠지고 있는데 지켜주고 있는 모습세가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더 올라갈 때는 8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역시 심플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삼성전자로 압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말씀 주셨던 원익 IPS 어떻게 해요? 근데 원익 IPS를 계속적으로 보면 원익 IPS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 보면은 요즘 시장에서도 기댈 수 있는 데가 제일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분율이나 이런 부분이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만들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장비 중에 SNS 텍도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올라가는 모습도 있는데 이 종목도 보면 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종목입니다. 공통점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이 됐을 때 만약 누구한테 수주를 줄까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회사한테 주지 않을까라는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탄력이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부분은 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살아있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지분 투자가 들어간 종목들 혹은 삼성의 색이 짙은 종목들로 얘기해 주셨네요. 원익 IPS, SNS텍 정도 같이 반도체 진영에서 체크 가능하다 얘기 주셨습니다. 자, 반도체 봤으니 지금으로서 조선, 방산, 원선 봐야 되는데 우리 작가님 진짜 박수를 가던 맛집을 가게 되는 이유. 그러니까요. 동네에 매번 가던 맛집이 있잖아요. 그 맛집을 딴 데 좀 갔다가 또 다시 돌아가요. 이런 반복되는 패턴. 지금 N자 파동의 조선방산 원전. 물론 이 가던 맛집에서 주방장이 바뀐다던가 아니면 엄청 위생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한다던가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우리가 다시 익숙한 곳을 찾기 마련인데 왜냐하면 기본이 보장돼 있다라는 거죠. 지금 조방원의 기본은 탄탄한 내러티브, 나오고 있는 원전을 제외하고 나오고 있는 숫자 뭐 이런 일정 모멘텀 등일 텐데 조방원 어떻게 보시는지 이정우 팀장님 먼저 하실까요? 네, 조방원 다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던 맛집을 가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본다면은 그게 제일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른 거에 무모한 도전을 하지 않자라고 하는 주의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가던 맛집으로 안 가고 다른 데를 갈 때는 어떻게 본다면 내가 지금 여유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는 걸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방 원전 중에서 다 실적에 다 어느 정도 공통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조금 잘 안 나오더라도 성장성이나 기대감은 어떻게 본다면 내 섹터 중에 제일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물론 떨어진다라고 봐도 다 하는 입장은 뭐냐?
어떻게 보면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팔자. 어찌 됐든 지금 나는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으니까 여기서 급락만 안 나온다라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올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수가 고점이고 기존에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정 플레이를 관련해가지고 진행을 하자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방산 관련해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면서 어느 정도 하락세는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 상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위권을 만약에 가져간다고 봤을 때는 유럽 전역은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더욱더 고조될 네.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방산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밀어주는 액션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지역 쪽에서도 전차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노후화 교체나 이런 수급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원전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어떻게 보면 웨스팅하우스의 로얄티에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됐던 부분이 네. 있었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시공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둘 다 윈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딜 시장에서 올라갔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한수원이 수주를 받던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받던 주기기는 어떻게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수주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등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잘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원전 관련해가지고 BHI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누가 뭐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감이 좀 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원전주들보다 상승 탄력이 조금 더 눈에 띄게 나와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기기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항상 어느 정도 떨어졌던 모습세가 나오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항상 AI 인프라 투자나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안감이 또 없어지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줬던 모습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각 분야별로 다 지금의 핵심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하지만 저희 투자뉴스 세븐은 한 번 더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방 원전 중에 순서대로 더 좋아하는 거 나열해 주세요. 네, 저는 전력기기 그리고 원전 그리고 조선 방산. 방산. 그럼 전력은 초고압 변압기 다 3사 다? 지금 어떻게 본다면 변압기 3대장은 다 미국의 공장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관세 여파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소형단의 산일전기나 일진전기도 저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보면서 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요즘 수급세가 그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는 어떻게 본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기 전에 들어갈 타이밍이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마침 오늘의 유망주 픽 종목이 산일전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산일전기 저희 받은 김에 목표가까지 한번 쫙 얘기해 주시죠. 산일전기를 왜 갖고 왔냐. 어떻게 본다면은 전력기기 3대장이 더 좋지 않냐. 관세 여파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근데 수급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산일전기를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내내 외국인들이 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요즘 계속적으로 많이 나오는 뉴스가 환율은 올라가고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산일전기는 반대로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봤을 때는 어떻게 본다면은 긍정적인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전력기기가 만약에 어떻게 보면 관세 여파나 이런 부분에 만약 비껴 나간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3대장보다 산일전기가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이 더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까지도 충분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목표가는 13,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전력 기기단을 앞쪽으로 얘기해 주셨고, 산일전기 언급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13,000원 큰일 납니다. 13만 원이신 거죠. 네, 13만 원 산일전기 얘기해 주셨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전력, 화장품 이렇게 숫자를 기반으로 자꾸 투자자들의 발걸음을 묶어두는 마칠 것 같은 이들. 과연 진만쌤은 어느 쪽으로 발걸음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가던 맛집을 가게 되는 이유는 저점 방어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은 한다. 네, 그죠. 이제 마치 제육볶음과 돈가스처럼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단부에서는 기가 막히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을 때 그래도 회복 탄력성을 보였을 가장 이제 조금 안전한 그래도 맛을 보장할 수 있을 만한 섹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방산, 조선, 원전, 전력 하나씩 코멘트 드리는 방산은 사실 저점 방어는 굉장히 좋지만 상방을 뚫기에는
시장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보다 더 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한 시장의 의문점은 제기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성수기에는 그래도 상당부까지는 가지만 박스권을 돌파하려면은 새로운 시장 자체가 뚫려야 되는데 아직 새로운 시장 자체가 뚫리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 추가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위로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일단은 박스권을 유지를 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쪽은 일단은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 전에 시세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시되 그 이후에 조정권에 들어가면 다시 하단부에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중요한데 조선 쪽은 다 좋지만 도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뭘 하려면은 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이제 조선 단가 쪽 올라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방이 그래도 조금 이제 여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마찬가지로 조선 단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익률 자체가 그래도 방산 쪽보다는 덜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업이익률 개선 자체가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조선 쪽은 단기적으로 일단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 나오게 되면 그때 하단부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전 쪽 보시게 되면 어제 또 막 노이즈가 엄청 많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전 쪽은 아직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 우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마찬가지로 25일 전후로 해서 원전 쪽은 시세를 분출을 할 거고 상방 뚫을 수 있을 만한 조건 또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력 쪽 넘어가게 되면은 전력 쪽 좋습니다. 전력 쪽은 이제 미국향도 좋지만 유럽향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작은 소형 변압기보다는 마찬가지로 3대장 쪽으로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고 편안한 매매가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 종목 하나씩 이제 압축을 해보는 방산 쪽은 살짝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지금 사기 좋지만 상방은 제한되며 조선 쪽은 다음 주에 이벤트, 조선 원전 쪽은 다음 주 이벤트 기대, 그다음에 전력 쪽은 지금 실적 비수기 때 사두시고 실적 시즌 전에 매도하시는 전략 써보시면 좋을 것 같으면서 이들이 가능 맛집인 이유는 다 있기 때문에 지금 하단부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번 주 이제 지나서 다음 주 정도 노이즈 어느 정도 빠지면 그때 한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급할 필요는 없이 오늘 당장 매수 이게 아닙니다. 조선은 단기적으로 원전과 전력에 조금 더 우호적인 시각을 펼쳐주셨네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서 제가 수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일이 지나고 나면 항상 20일치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10일치보다는 20일치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게 맞죠. 당연히 기간상으로. 앨범이나 화장품이나 뭐 이렇게 수출 좋은 쪽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좋은 분야들. 이 중에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보겠습니다. 이정우 팀장님, 앨범, 엔터를 봐야 될까요? 아니면 뷰티 미리 선조정 있었으니까 이쪽을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뷰티도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아가지고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APR이 다른 종목들은 다 빠져도 APR이 지켜줬다는 거는 우리가 다들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 어느 정도 그래도 대장주가 버텨준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느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APR이 20만 원 선만 계속적으로 지켜준다고 봤을 때는 화장품 섹터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긍정적인 모멘텀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알령 해제 관련해가지고 약간 불안한 부분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진짜 막상 해제했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화장품 쪽에서 익사이팅하게 안 나와줄 경우에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하락세나 이런 부분이 더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품 쪽이 실적 관련해가지고 많이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여기서 실적에서 한알령 때문에 더 많이 올라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실적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진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이런 기업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본다면 아직까지도 지켜주고 있는 모습에는 한알령에 대한 키워드이지 않나, 기대감에 대한 키워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은 개별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본다면 OEM 관련 종목들이 다 동반적으로 올라가줬던 모습이나 이런 부분이 나왔지만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APR을 필두로 APR만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서 아직도 수급세나 이런 부분이 아직 안 꺾였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잡아서
길게 수익을 보는 것보다 APR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짧게 계속적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터 쪽 관련해가지고는 하반기로 가면 기대감 계속적으로 커진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콘서트나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름보다는 항상 연말에 콘서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더 많았던 부분 그리고 트와이스도 이제 계속적으로 월드 투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엔터 관련해가지고 훈풍은 계속적으로 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좋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엔터가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엔터 쪽으로 얘기 주셨어요. 엔터 단답형으로 탑틱은? SM입니다. SM이요. 알겠습니다. 자, 7월부터 계속 SM을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SM 한 번 더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진만쌤은 이미 픽을 화장품으로 주셔서 엔터보다 화장품에 조금 더 무게 싣고 계신 것 같아요. 작가님이 아까 아이돌만큼 예뻐질래요 해서 화장품에 이런 타이틀을 달아주셨는데 뭐 사실 화장품 바꾼다고 아이돌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제의 나보다는 예뻐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화장품 탑픽 뭘로 보십니까? 네, 실리콘투입니다. 실리콘투 이제 이유는 뭐 중동 쪽이랑 유럽방 제가 아까 이제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쪽 개화기 쪽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종목군들을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 화장품 보시게 되면은 중동 쪽 매출이 이제 워낙 이제 전반기 때 그쪽에서 워낙 치고받고 많이 하니까 이연맨 밀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판매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이익률 개선세가 도드라지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미 유럽향 쪽에서 이제 K뷰티 쪽 점유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올리브영이 아직은 진출을 안 했기 때문에 실리콘투는 이미 선진출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쪽이 뭐 물론 대주주 쪽에서 살짝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한 밸류 그다음에 실적 시즌에 워낙 이제 높게 잡혀진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만족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하방이 막혀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리콘투를 일단 화장품 쪽에서 유통 쪽 최우선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화장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수출 데이터에 엄청나게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 쪽이 많아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데이터가 잘 나오는 쪽 혹은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쪽 위주로 일단 화장품을 지켜보시되 그냥 편하게 매수하시기 좋은 종목 실리콘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쪽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한 주 마무리하는 전략 꼼꼼하게 세워봤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한 번 더 유튜브 다시 보기로 복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